간호장교 출신이 술을 기가 막히게 따른다던데요. 술 잘 따라서 진급하셨나? 깔끔한 한정식집 상견례장. 목에 별을 단 것 같이 오만방자한 육군 원스타가 사돈이 될 어머니에게 술병을 들어보이며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낡은 옷차림의 어머니는 오히려 묵묵히 미소 지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굴욕을 참아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장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일개 힘없는 행정직 대령인 줄 알았던 이 초라한 어머니의 진짜 정체. 그것은 이 오만한 원스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꿈에도 모른 채 낄낄대는 오만한 원스타. 그리고 윗선까지 끌어들여 발악하는 거대 비리 카르텔이 결국 압도적인 정의 앞에 어떻게 박살나게 될까요?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자개장 장식과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품격 있는 방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유진이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민재가 백년가약을 약속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자리였죠. 하지만 신랑 측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육군 준장 유학수였어요. 그의 입에서는 축복 대신 날카로운 비수들만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예비 사돈 오경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외동아들 장가 보내는데 당연히 며느리감 집안 뒷조사 정도는 싹 해봤겠죠. 학수는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국방부 행정지원과장 대령이시라길래 어디 험지에서 구른 야전 출신인 줄 알았더니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시더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장교들이 고위급 장성들 비위 맞추고 술 따르는 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군대 내에 파다하다며 능청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너무나도 천박하고 모욕적인 언사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재가 사색이 되어 아버지를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목에 별을 달았다는 오만방자함에 흠뻑 취한 원스타 장군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민재의 만류를 손으로 쓸어버린 학수는 기세를 더 높였습니다. 해외 파병을 핑계로 편하게 군 생활했다는 것,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딸이라. 솔직히 그 근본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매달리니 내가 눈 딱 감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비웃듯 덧붙였어요. 내 집안의 아량이 넓은 줄 아세요. 딸 유진이의 얼굴이 수치심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오경진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꽉 쥔 경진의 두 주먹은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진은 겉으로는 일말의 분노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하고 차분한 미소까지 띠며 묵묵히 찻잔을 매만질 뿐이었어요. 그녀가 이토록 모진 모욕을 참아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딸의 상견례를 망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인내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경진. 그녀는 학수가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일개 간호장교 출신의 힘없는 대령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를 거쳐 군사안보지원사까지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녀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군의 썩어빠진 비리를 척결하는 저승사자였어요. 바로 최연소 투스타이자 극비수사단장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행정지원과장이라는 밋밋한 직책은
거대 방산비리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년 전부터 꾸며낸 완벽한 위장 신분이었죠. 학수는 콧방귀를 뀌며 안주머니에서 번쩍이는 금장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경진의 앞으로 거만하게 밀어보냈습니다. 내 명함입니다. 앞으로 사돈 맺으면 군 생활 꼬이지 않게 뒤 좀 봐드릴 테니 경진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덧붙였어요. 처신 잘하고 얌전히 지내세요. 경진은 말없이 손을 뻗어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함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박힌 세 글자를 내려다보는 순간이었어요. 흔들림 없던 경진의 맑은 눈동자가 일순간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육군 준장, 유학수. 그 이름은 결코 흔한 동명이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젯밤 경진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들여다보던 극비수사 대상자 명단. 그 명단의 맨 꼭대기에 수십억 대 군납비리 핵심 브로커로 지목되어 붉은 줄이 쫙 그어져 있던 바로 그 타깃의 이름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진의 부하들이 반년 넘게 꼬리를 밟으려 사방팔방 뛰어다니던 방산비리의 핵심 브로커. 그자가 지금 제 발로 굴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장인이 되겠다며 저 명함 한 장을 직접 손에 쥐어주면서 말이죠. 자신이 방금 누구 앞에서 그토록 거들먹거렸는지 꿈에도 모른 채 학수는 껄껄대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학수의 면상을 꿰뚫을 듯 노려봤어요. 명함을 쥔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빳빳했던 명함 끝이 흉하게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늘하고 거대한 참교육의 서막이 바로 이 최악의 상견례장에서 완벽하게 장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겨진 명함이 경진의 소나기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정식집 루마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오만한 원스타 유학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경진의 하나뿐인 딸 유진이었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을 애써 들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학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러운 일 하신 적 없는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이렇게 함부로 모욕하시는 지방과는 하루도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어머니. 그 단호한 선언에 학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리치며 삿대질을 해댔어요. 감히 대령 집안 딸이 원스타인 내 아들을 차?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려. 길길이 날뛰는 아버지의 추태에 옆에 앉아있던 민재대위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경진과 유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민재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어머니. 민재는 잠시 말을 삼켰다가 유진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유진아, 내가 부족해서 널 이런 자리에 앉게 만들었어.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붙잡을 염치가 없다. 정말 미안하다. 권력에 취해 눈이 먼 아버지와 달리 민재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무례함을 뼈저리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유진은 차마 민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돌아섰어요. 경진 역시 서늘한 눈으로 학수를 한번 곁눈질한 뒤 딸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두 모녀가 살고 있는 소박한 관사 아파트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거실 한켠에는 해외 파병 중 전사한 남편의 빛바랜 영정사진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제 방에 틀어박혀 소리 죽여 울고 있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억눌린 울음소리에 경진의 가슴은 수만 개의 칼날로 도려내는 듯이 아팠습니다. 경진은 당장이라도 딸의 방문을 열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내 엄마는 힘없는 대령이 아니라 저 쓰레기 같은 놈을 조만간 감옥에 보낼 투스타 수사단장이라고. 하지만 목 끝까지 차오른 진실을 경진은 주먹을 입에 틀어막으며 꾹 참아냈습니다. 학수의 뒤에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 다리를 틀고 있었으니까요. 행여나 딸이 섣불리 진실을 알았다가 그 악랄한 자들의 표적이 될까봐 완벽하게 그물망을 덮어씌울 때까지는 철저히 힘없는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진은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는 딸의 작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이 엄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우리 귀한 딸이 그딴 소리나 듣게 만들고. 경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왜 우는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딴 무식한 인간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유진은 흐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었어요. 나 민재 씨랑 헤어진 거 하나도 안 슬퍼. 그냥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자신의 상처보다 엄마가 받았을 상처를 더 걱정하며 우는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경진은 그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거실 너머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시선을 던졌어요. 여보, 지켜봐.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군대를 썩게 만든 자들, 그리고 우리 유진이 가슴에 이런 상처를 남긴 저자들. 내 손으로 반드시 끝장내줄 테니까. 눈물 젖은 경진의 두 눈동자에 어느새 맹수보다 더 지독하고 서늘한 살기가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낡은 아파트. 거실벽 위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이 아내와 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파혼의 충격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육군 본부 준장 집무실에서는 아침부터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최고급 크리스탈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제 서류들이 눈 내리듯 허공을 날아다녔어요. 그 한가운데서 유학수 준장은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걷어차여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감히 일개 대령 따위가 원스타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긁힌 탓이었죠. 감히 대령 주제에 나를 무시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원스타 앞길에 흠집을 내다니.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뱅뱅 돌던 학수는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술을 사 먹이며 관리해 두었던 국방부 내 얄팍한 인맥들에게 사방팔방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경진 대령을 당장 탈탈 털어서 징계를 올려버리라고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품 하나 빼돌린 거든 부하들한테 소리 한번 지른 거든 뭐든 다 엮으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전화 몇 통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군복을 벗길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자충수였어요. 안보지원사의 최고 등급 보안망은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경진이라는 이름을 조회하는 순간 곧바로 경보가 울렸어요. 그 조회자의 모든 통신 기록과 동선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구조였죠. 학수가 얄팍한 인맥을 동원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자신이 비리 브로커임을 안보지원사 한복판에 대고 스스로 광고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수는 한 가지 실수를 더 저질렀어요. 복수심에 눈이 먼 나머지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비자금 대포폰을 꺼내 끈앞풀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평범한 국방부 행정실이 아닌 지하 수십 미터 아래 군사안보지원사의 극비 수사 벙커였어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차갑게 빛나는 그곳 상석에 오경진 소장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빳빳하게 각 잡힌 전투복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을 뜻하는 무궁화 3개가 아니라 장군의 위엄을 뿜어내는 찬란한 은빛별 2개가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각 잡힌 베레모를 쓴 첩보 장교 하나가 다가왔어요. 경례를 붙이며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단장님, 타깃 유학수 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장 신분인 행정지원과장 자리를 털기 위해 인사참모부와 감사실 하급자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경진의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털어보라고 해라.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위장 신분 파헤치느라 제 무덤 파는 줄도 모를 테니. 잠시 후였습니다. 모니터를 노려보던 첩보 장교가 재빠르게 자판을 두드리며 다시 보고했어요. 타깃이 방금 미등록 대포폰으로 외부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역추적하니 그동안 꼬리가 잡히지 않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과 유학수 준장의 차명 계좌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경진은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맹수가 덫에 걸린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지독하게 여유롭고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어설픈 원스타 하나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치는 바람에 반년 넘게 찾던 비자금 장부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났군. 경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서늘한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학수의 진급심사 서류를 툭 치며 지시를 내렸어요. 유학수 주변 동선 완벽하게 차단하고 은닉 자금 흐름 이런 단위까지 싹 다 복사해서 증거로 남겨라.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제 발로 더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데 장단은 맞춰줘야지. 내일 모레가 장성 진급심사 발표일이라고 했나? 경진의 시선이 서류 위의 이름을 향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놈이 그렇게 확신하는 그 투스타 계급장. 아주 보기 좋게 날려버리마. 알량한 권력에 취해 힘없는 간호장교를 짓밟으려 했던 유학수. 그 오만한 원스타의 헛발질은 이제 그의 군 생활을 통째로 날려버릴 참교육의 카운트다운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장성 진급심사 발표일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프라이빗한 호프집 하나가 통째로 떠나가라 시끌벅적했어요. 가게 입구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벌써부터 요란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유학수 장군님 소장 진급 및 사단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기도 전이었어요. 하지만 유학수 준장은 이미 자신의 투스타 진급을 기정사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룸 한가운데서 최고급 샴페인 병을 흔들며 측근들을 향해 거들먹거렸어요. 오늘 다들 배 터지게 먹고 마셔. 곧 투스타 대망의 사단장으로 부임할 이 유학수가 시원하게 쏘는 거니까.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영광급 장교들과 군납업자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아부를 쏟아냈습니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학수는 며칠 전 상견례에서 당했던 파혼의 수모조차 가벼운 무용담처럼 떠벌리기 시작했어요. 그 국방부에서 펜대나 굴리는 간호장교 출신 오경진 대령. 인사처에 전화 한 통 돌려서 탈탈 털어줬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감히 원스타 사돈을 걷어차더니 지금쯤 징계 먹고 벌벌 기고 있을 거라며 낄낄거렸어요. 자신이 파놓은 얕은 함정이 오히려 안보지원사의 레이더망의 비리 증거를 고스란히 헌납한 자충수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그 시각이었어요. 학수가 그토록 무시했던 안보지원사 투스타 오경진 소장은 국방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밀실에서 서류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프집과 달리 경진의 집무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하고 무거운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의 제목은 단호했습니다. 유학수 준장, 수십억대 군납 비리 및 은닉 자금 흐름 1차 내사보고서. 학수가 사방팔방 전화를 돌리고 끈앞풀을 움직인 덕분에 꼬리가 잡히지 않던 차명 계좌의 흐름이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특정된 최종 증거물이었습니다. 경진 곁에 부동자세로 선 수사 참모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단장님, 육군본부 진급심사위원회 발표가 정확히 10분 남았습니다. 이 최종 내사보고서가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되는 즉시 타깃 유학수 준장의 진급은 무산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경진은 말없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금빛 펜촉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어요. 별은
자기 혼자 잘나서 빛나는 게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피땀으로 달아주는 거지. 잠시 멈췄습니다. 썩어 빠진 오물로 얼룩진 별은 떨어져야 제맛 아니겠나. 결제 서류 위로 경진의 만년필이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방안을 갈랐어요. 안보지원사 수사단장 소장 오경진.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서명 하나가 종이 위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펜놀림이었어요. 십수년을 권력에 기생하며 떵떵거렸던 유학수의 화려한 군 생활이 그 한 줄의 서명 위에서 조용히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남의 호프집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마침내 정각을 알렸습니다. 진급자 명단이 공식 통보되는 시간이었죠. 시끌벅적하던 룸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학수만 바라보았습니다. 학수는 옷깃을 여미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참모총장이 직접 축하 전화를 주는 모양이라며 가장 거만하고 위풍당당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충성, 육군 준장 유학수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던 학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미간이 일그러지더니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진급 누락이라니요. 내가 차기 사단장 내정자인데 내 이름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잠시 수화기에 귀를 기울이던 학수의 낯빛이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사? 군사안보지원사에서 나를 턴다고? 방산 비리 혐의로 피의자 전환이 돼서 심사 대상에서 영구 박탈이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학수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샴페인 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어요. 방금 전까지 사단장님 하며 아부를 떨어대던 측근들은 비리 내사라는 소리에 사색이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화려한 축하 현수막 아래 오직 유학수 혼자만이 넋이 나간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걷어차버린 사돈, 일개 간호장교 출신이라며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오경진 대령. 그녀의 차가운 서명 한 줄에 투스타를 향한 학수의 헛된 꿈은 날아간 별이 되어 샴페인 거품처럼 허망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호프집에서 쫓겨나듯 뛰쳐나온 유학수 준장은 눈이 시뻘겋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안보지원사 따위가 자신의 뒤를 캐서 투스타 진급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씩씩거리며 직속 수하들을 줄줄이 달고 군사안보지원사 극비수사단 본부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위병소에서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원스타 계급장을 달고 핏대를 세우며 밀고 들어오는 장군을 막기에는 말이죠.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사단장 당장 나오라며 수사단장 집무실의 두꺼운 철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 열었어요.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학수는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어요. 수사단장, 도대체 뭔데 감히 내 진급을 막.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던 학수의 고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전원 코드가 뽑힌 것처럼이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서늘한 집무실, 거대한 흑단목 책상 뒤에는 학수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최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에서 물 빠진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 자신이 일개 간호장교 출신이라며 온갖 모욕을 주고 짓밟았던 사돈, 바로 오경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진의 모습은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칼같이 각이 잡힌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수의 숨통을 틀어막은 것은 경진의 양어깨 위에서 차갑고도 찬란하게 빛나는 은빛별 2개였어요. 투스타, 육군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행정장교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특전사를 거쳐 안보지원사 수장 자리까지 꿰찬 수많은 첩보전과 사선을 넘어온 진짜 군인 특유의 살기가 집무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학수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경진은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얼음장 같은 시선이 학수의 면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내 관등 성명, 똑바로 부르십시오. 군사안보지원사 극비수사단장, 육군 소장 오경진입니다. 소장, 투스타. 자신보다 명백히 한 계급 위인 상관. 그것도 군대 내의 모든 비리를 잡아넣는 생사여 탈권을 쥔 극비수사단장이었죠. 그제야 학수는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방금 전까지 누구를 털겠다고 사방팔방 전화를 돌려댔는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건 얌전한 간호장교가 아니었어요. 군대 내의 저승사자였던 겁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학수의 다리가 오징어처럼 흐물흐물 풀려버렸어요. 투스타 진급을 확신하며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던 목에 힘이 쑥 빠졌습니다. 무릎이 푹 꺾였어요. 어떻게든 폼을 잡고 버텨보려던 학수는 옆에 가죽 소파를 짚으려다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요란하고 꼴사나운 소리와 함께 아나무인 원스타 유학수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정복을 입은 채 허우적거리며 바닥을 기는 꼴이 장군의 위엄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한 마리 불쌍한 미꾸라지 같았습니다. 장군님, 뒤따라 들어왔던 수하들은 사색이 되었어요. 앞에 앉아있는 투스타 수사단장의 압도적인 포스에 한번 기겁하고 바닥에 자빠진 자기 장군의 찌질한 꼴에 2번 기겁했습니다. 수하들이 헐레벌떡 달려들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학수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어올리며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바지에 먼지를 하얗게 묻힌 채 수하들에게 겨우 매달려 있는 학수.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덜덜 떠는 학수를 향해 경진이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학수 준장, 진급에서 떨어지더니 군대 예절까지 다 까먹었나 보군. 직속 상관을 보고도 경례를 생략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걸 보니 말이야. 감정적인 분노도 쌍욕도 단 한마디 없었어요. 철저한 계급과 얼음장 같은 팩트만이 뼈를 때렸습니다. 그 서늘한 호통에 학수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엉거주춤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방금 전까지 복도가 떠나가라 문을 부수며 들어오던 호랑이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경례를 붙이는 그 한심한 꼴이란요. 수하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유학수 준장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책상 서랍을 집어 던지고 서류를 박살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헌병대 철창행이라며 악을 썼어요. 금고를 열어 장부고 차명 계좌고 뭐고 다 긁어모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였어요. 학수는 가장 무식하고 찌질한 선택을 했습니다. 야반도주였죠. 수하를 시켜 건강상의 이유로 억지 전역 신청서를 던져놓게 했어요. 그동안 해먹은 비리 증거물들은 시커먼 골프백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 야산 소각장에서 모든 흔적을 불태워버릴 작정이었어요. 빨리 트렁크에 실어. 1분 1초가 급하다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민수용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왔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학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살았다. 이것만 불태워버리면 오경진도 어쩌지 못할 거라며 혼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단 5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특전사 출신의 첩보전의 달인인 오경진 소장이었습니다. 도주 경로를 예측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죠. 갑자기 사방에서 강렬한 쌍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어요. 굉음과 함께 안보지원사 전술 차량 여러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학수의 세단을 앞뒤 양옆으로 완벽하게 에워쌌어요.
칠흑 같던 국도 한복판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경진 소장이었어요. 학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뚫고 지나가라고, 후진하라고 악을 썼어요. 하지만 경진의 턱짓 한 번에 정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훨씬 빨랐어요. 요원들은 창문을 깨부수고 도망치려던 수하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꺾여나갔어요. 뒷좌석에서 덜덜 떨고 있던 학수는 박살난 차 창문 너머로 경진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경진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학수 준장, 야밤에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잠시 멈췄어요. 도망칠 거면 구멍이라도 좀 제대로 파놓고 튀었어야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완벽했던 작전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옥의 티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하던 학수의 최측근 수하 하나가 발악을 했어요.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품속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손에는 가슴팍에 따로 숨겨두었던 낡고 두꺼운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장님, 위험합니다. 요원들이 몸을 던져 덮쳤어요. 하지만 찰나였습니다. 수첩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 수첩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유학수를 조종하던 더 큰 배후, 백창기 소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더러운 뇌물 흐름이 적힌 마스터키였어요. 비밀 계좌 장부였습니다. 당장 불 꺼. 요원들이 달려들어 손목을 꺾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활활 타오른 종이 뭉치는 속절없이 시커먼 재로 변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학수는 헌병대 차량에 짐짝처럼 실렸어요.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바닥에 나뒹구는 매캐한 재를 내려다보는 경진의 미간은 차갑게 좁혀져 있었어요. 눈앞에 찌질한 원스타를 잡아넣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압수한 장부들만으로도 학수를 감옥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대 비리 카르텔의 윗선으로 향하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방금 그 불길 속에 허무하게 타버렸죠. 절반의 승리였어요. 경진은 타다 남은 수첩의 잔해를 구두굽으로 지그시 지식이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꼬리를 잘랐다 이거지. 윗선 놈들이 발뺌할 구멍이 하나 생겨버렸군. 학수를 생포하는 쾌감이 휩쓸고 간 자리였어요. 수사에 뚫려버린 구멍 하나가 숨막히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 작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썩어 빠진 수뇌부들이 경진을 향해 거대한 이빨을 드러낼 것이었어요. 폭풍 전야의 무거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수 준장이 야반도주 중에 헌병대 철창에 처박히고 며칠이 지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외곽에 자리 잡은 간판조차 없는 최고급 비밀 요정의 깊숙한 독방이었어요. 가야금 소리가 은은하게 흐르는 고풍스러운 방 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찌질하고 경박했던 유학수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거물급 빌런 하나가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유학수의 뒤를 봐주며 수십억 대의 방산비리 자금을 주무르던 거대 카르텔의 몸통, 육군 소장 백창기였습니다. 백창기는 은밀한 경로를 통해 경진에게 만남을 제안해 왔어요. 경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온 늙은 여우의 속내를 직접 떠보는 것이야말로 숨겨진 카르텔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오경진 소장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백창기는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장군, 며칠 전에 내 밑에 있던 멍청한 놈 하나 치우느라 고생 많았어.
자, 앉아. 잔을 들어 경진 앞으로 밀며 덧붙였어요. 그놈 뒷수습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내가 술이나 한 잔 따라주지. 백창기는 능구렁이처럼 굴며 경진의 빈잔에 찰랑찰랑하게 술을 채웠습니다. 지난밤 유학수의 수아가 목숨을 걸고 비밀 계좌 장부를 불태워버렸다는 보고를 받은 백창기였어요. 지금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정치권을 엮어줄 유일한 물증이 잿더미가 되어 날아갔으니 꼬리표인 유학수 하나만 적당히 잘라내면 그만이라고 계산을 끝낸 상태였죠. 경진은 백창기가 따라준 술잔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늘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백 소장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차가운 태도에도 백창기는 여유롭게 껄껄 웃으며 안주를 베어 물었어요. 유학수 그 멍청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상견례 자리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 다 들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스윽 상체를 테이블 앞으로 바짝 당기며 목소리를 은밀하게 낮췄어요. 유학수 그놈 장군복 벗기고 콩밥 먹이는 선에서 적당히 덮자고. 오장군도 알잖아. 백창기는 여유롭게 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날 밤에 수첩 하나 홀라당 타버려서 그 위로 캐봐야 증거도 불충분할 텐데 억지로 땅 파봐야 피차군 조직 전체에 흠집만 나고 피곤해져. 이번 수사 공로는 오장군이 다 가져가고 유학수 선에서 꼬리 자르는 걸로 깔끔하게 합해보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회유의 탈을 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장부라는 구멍을 빌미로 사건을 덮으려는 역겨운 뒷거래 제안이었어요. 경진의 맑은 눈동자가 스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백창기의 새치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향해 스멀스멀 기어갔습니다. 오장군, 남편도 없이 혼자 생고생하면서 그 귀한 외동딸 키웠잖아. 유진이라고 했나? 참 예쁘고 똑똑하던데. 백창기는 뜸을 들이며 잔을 들었어요. 오장군이 여기서 무리하게 윗선 쑤신다고 고집부리다가 행여나 그 딸내미 앞길에 팔이라도 꼬이고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해? 없는 애비목까지 다해서 잘 키워야지. 안 그래? 순간 은은하게 흐르던 가야금 소리가 뚝 끊긴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편의 숭고한 죽음을 없는 애비라 칭하며 조롱하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요. 하나뿐인 딸 유진이의 안전을 들먹이며 협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진의 심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분노의 용암이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탁자를 엎지 않았습니다. 경진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백창기가 따라준 최고급 양주가 담긴 크리스탈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창기의 눈을 집어삼킬 듯 서늘하게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로 잔을 거꾸로 엎어버렸어요. 독한 술이 탁자를 흠뻑 적셨습니다. 백창기의 고급 바지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백창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얼음 송곳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백창기 소장,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경진의 눈빛이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불타버린 그 수첩 하나 없다고 당신 목줄을 못 잴 줄 알았습니까? 그깟 종이 쪼가리는 당신들 숨통을 좀 빨리 끊어줄 지름길이었을 뿐이야. 지름길이 불탔으면 돌아가서 당신들 집구석까지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면 그만이지. 경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수건으로 손을 천천히 닦아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남편과 내 딸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땐 군복 벗고 감옥에 가는 정도로 안 끝날 겁니다. 방산비리 카르텔의 썩은 뿌리,
내 손으로 반드시 뒤집어 엎으면 그만이니까 기대하십시오. 말을 마친 경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정의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이었어요. 바지에 독한 술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던 백창기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삼스타와 국회까지 엮여있는 이 거대한 판을 엎겠다고 덤비는 거냐며 백창기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경진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그 오만한 투스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 울분 어린 외침이 텅 빈 요정을 울렸어요. 부드러운 회유를 시도했던 거대 카르텔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진의 전면전 선포에 자존심이 짓밟힌 그들은 이제 부드러운 가면을 벗어 던졌어요. 공식 권력이라는 가장 추악한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술잔을 뒤집어 엎고 요정을 박차고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극비수사단 본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스산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수사 벙커의 대형 모니터들이 모조리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요원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경진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속 수사 참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우리 수사단의 모든 인트라넷 접속 권한과 내부 결제 라인이 육군 본부에 의해 강제로 차단되었습니다. 참모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상급 부대의 승인 없이는 단 한 건의 수사 지휘도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전산망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요정에서 굴욕을 당한 백창기 소장과 썩어 빠진 수뇌부들이 마침내 거대한 권력의 칼을 빼든 것이었죠. 경진이 미간을 좁히며 상황을 파악하려던 찰나였어요.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의 영관급 장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백창기의 인맥을 통해 참모총장실에서 내려온 공식 명령서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감찰 장교는 직속 상관인 투스타 경진 앞임에도 불구하고 몹시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수사단장 소장 오경진. 귀가는 명확한 물증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표적 수사를 강행한 혐의로 현 시간부로 수사단장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한다.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수사 참모가 핏대를 세우며 앞으로 나섰어요. 직권 남용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학수 준장의 비리 혐의는 이미 차명 계좌 흐름으로 1차 입증이 끝난 사안이다. 감찰 장교는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국도 한복판에서 체포할 때 가장 핵심이라는 비밀 장부가 불타버리지 않았냐고 했어요. 물증도 잿더미가 된 마당에 무슨 수사를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경진 소장이 딸이 파혼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것. 그것이 윗선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차갑게 못 박았어요. 그야말로 악마 같은 프레임 씌우기였습니다. 야반도주하는 범죄자를 잡다가 수하의 발악으로 타버린 장부 하나. 그 작은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정의로운 수사를 파혼당한 딸의 복수에 눈이 먼 어머니의 권력 남용으로 완벽하게 둔갑시켜버린 것이었죠. 백창기와 거대 카르텔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합법과 절차라는 가장 비열하고 폭력적인 족쇄를 채워 경진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짓이었죠. 당장 단장님의 배지와 수사 권한 출입증을 반납하십시오. 내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경진 소장은 자택에서 대기 발령 조치입니다. 명백한 하극상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안보지원사 요원들이 감찰 장교들을 에워쌌어요.
금방이라도 몸싸움이 벌어질 듯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폭발할 것 같은 벙커의 공기를 가라앉힌 건 다름 아닌 오경진 소장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다들 물러서라. 명령이다. 요원들이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며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경진은 묵묵히 자신의 전투복 왼쪽 가슴에 달려있던 안보지원사 수사단장 배지를 떼어냈어요. 차가운 금속 배지가 감찰 장교의 손에 넘겨지는 소리가 집무실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경진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부하들을 동원해 육군 본부의 공식 명령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윗선이 그토록 바라는 항명이자 군사 반란으로 몰려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거대하고 썩어빠진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굴욕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짐을 챙겨 텅 빈 복도를 걸어나가는 경진의 뒷모습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해 보였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육군 본부의 으리으리한 집무실, 백창기 소장이 최고급 시가를 피워 물며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와 호탕하게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여자 혼자서 아등바등 투스타까지 올라가 봤자 거대한 군대 조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비웃었습니다. 감히 내 면상에 술을 붓더니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그 잘난 군복마저 완벽하게 벗겨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정의로운 마음이 꺾이고 악당들이 승리의 축배를 드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관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경진의 눈동자만큼은 결코 죽지 않았어요. 배지가 뜯겨나간 빈 가슴을 쓸어내리며 경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 연락망의 번호를 눌렀어요. 권력이 그녀의 손발을 묶었다면 이제 스스로 그 권력의 목줄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칼날을 벼려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가동한 경진이 물밑에서 칼날을 갈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썩어빠진 수뇌부들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경진 소장에게 수사단장 직무정지라는 부당한 명령을 내려 손발을 묶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보지원사 투스타의 도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직위 해제 정도로 오경진이 순순히 무릎 꿇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진이 제풀에 지쳐 완벽하게 무너지도록 바로 하나뿐인 가족, 딸 유진이를 관역으로 삼은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군 내부 익명 게시판과 정치권 찌라시를 통해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악성 루머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간호장교 출신 어미 밑에서 아비 없이 자란 딸이 장군 집안 아들을 낚으려다 실패했다는 것. 그러자 그 어미가 앙심을 품고 직권 남용을 해서 죄 없는 사돈 집안을 탈탈 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해외 파병지에서 전사한 위대한 아버지를 모욕하는 짓이었어요.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를 복수심에 미친 권력 남용자로 매도하는 천박한 유언비어였습니다. 이 소문은 군부대를 넘어 유진이가 다니는 평범한 직장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점심시간 탕비실 밖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유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딸, 장군 집안 아들을 낚으려다 실패해서 앙심을 품어. 유진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는 아무래도 좋았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다 순직하신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홀로 자신을 키우며 무서운 비리 세력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이런 시궁창 같은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유진이는 당장 뛰쳐나가 소문을 낸 자들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 엉엉 울지도 않았어요. 거대한 권력 카르텔과 홀로 외롭고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엄마에게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유진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거칠게 씻어냈어요. 두 뺨을 탁탁 치며 억지 미소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밝고 씩씩한 딸의 얼굴로 말이죠. 그날 저녁 낡은 관사 아파트였어요. 직무가 정지된 경진은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묵묵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보지원사 점조직 요원들이 비밀리에 전달해준 백창기 소장과 국방위원장의 비리 증거 서류들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날개가 꺾인 대기 발령자였지만 물밑에서는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최후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죠.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유진이가 활기찬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집에서 쉬니까 좋지? 퇴근길에 엄마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 사왔어. 빨리 먹자. 경진은 황급히 서류를 덮고 빙긋 웃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왔어? 씻고 나와 상 차려놓을게. 식탁에 마주 앉은 모녀였어요. 유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과장된 목소리로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활짝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첩보전과 심리전의 달인인 투스타 오경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과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죠. 경진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경진 역시 딸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딸이 혼자 감당하려 애쓰는 그 무게를 알기에 섣불리 캐물어 그 여린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딸이 잠든 방문 앞을 서성이던 경진의 특수 암호화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안보지원사 소속의 충직한 부하가 보낸 긴급 비밀 메시지였어요. 육군본부와 수뇌부 측에서 조직적으로 유포 중인 악성 루머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경진의 맑은 눈동자가 마치 한겨울의 얼음호수처럼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딸을 향한 더럽고 비열한 모욕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들먹이며 가족을 시궁창에 처박은 천박한 문장들이었어요. 경진은 그 자리에 서서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과 낮에 딸이 애써 웃으며 먹던 식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경진이 무의식 중에 오른손을 꽉 쥐었어요. 두꺼운 나무 볼펜이 두 동강으로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상처가 났지만 경진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감정적인 오열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비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맹수의 살기만이 좁은 거실을 숨막히게 채우고 있었죠. 백창기, 내 놈들이 기어코 선을 넘었구나. 경진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낮고 서늘한 한마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대 카르텔의 완벽한 파멸, 그 잔혹한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장군의 무자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경진이 서늘한 선전포고를 내리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추악한 짐승들의 요란한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백창기 소장과 부패한 수뇌부가 참모총장실에 압력을 넣어 유학수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일시 석방 명목으로 헌병대에서 빼낸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죠. 샴페인 병이 터졌습니다. 크리스탈 잔이 부딪혔어요. 호화로운 방안이 비열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며칠 전만 해도 헌병대 철창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던 유학수 준장과 썩은 동아줄의 몸통 백창기 소장,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거물급 인사 국회 국방위원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어요. 백창기가 굽신거리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안보지원사 투스타가 겁도 없이 우리 판을 쑤시려 들더니 위원장님 전화 한 통에 숨통이 완벽하게 끊어졌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켜세웠어요.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국방위원장은 거만하게 시가를 빨아들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국방부 예산줄을 쥐고 흔드는 국방위원장이야.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감히 여자 혼자 투스타 달았다고 우리 판에 끼어들길래 참모총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한마디 했지. 오경진 직위 해제 안 시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보지원사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 시켜버리겠다고 말이야. 학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열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일 아침 징계위원회에서 오경진의 계급장을 뜯어내고 파면시켜버리면 비리 장부는 영원히 묻히는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감히 자신의 아들과 진급을 망쳐놓은 자가 쫓겨날 생각을 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며 낄낄거렸습니다. 공식 결제 라인은 완전히 막혔어요. 정치권의 거대한 압박까지 더해져 수사단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빌런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오경진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 내일이면 군복을 벗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패배자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에 취해 비열한 승전보를 울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새벽 3시 서울 한남동 국방부 장관 관저 앞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매서운 새벽 안개를 뚫고 단정하게 정복을 갖춰 입은 오경진 소장이 홀로 묵묵히 서 있었어요. 곁에는 부관도 없었습니다. 관용차도 없었어요. 직위 해제라는 부당한 족쇄를 찬 채 스스로 판을 뒤집기 위해 사지에 뛰어든 외롭고도 비장한 투스타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진의 손에는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경진을 따르는 점조직 부하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어요. 불타다 남은 수첩 끄트머리에서 살아남은 계좌번호 단 하나. 부하들은 그 단서 하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차단된 공식망을 우회해 밤낮 없이 해외 전산망을 뒤진 끝에 기어코 마지막 퍼즐을 복구해냈어요. 유학수와 백창기 그리고 국방위원장 사이에서 오간 수백억 대의 뒷거래, 자금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마스터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 마지막 증거를 단장에게 바쳤죠. 정지, 누구십니까? 야간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위병소를 지키던 무장 헌병들이 총구를 세웠습니다. 경진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입을 열었어요. 군사안보지원사 소장 오경진이다.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당장 장관님을 독대해야겠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길 열어라. 헌병이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방문이라며 다급하게 막아섰어요. 경진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눈빛 하나로 제압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것이 내일 아침 대한민국 군대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반역의 증거다. 지금 나를 막아서 이 증거가 장관님께 닿지 못한다면 잠시 멈췄어요. 그 막중한 책임을 자네들이 질 수 있겠나? 특전사 출신 장군의 압도적인 살기와 기백이었습니다. 헌병들은 꿀꺽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어요. 서둘러 관저 내부로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무겁게 닫혀있던 관저의 철문 너머로
캄캄했던 본관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대한민국의 국방 최고 책임자, 국방부 장관이 오경진 소장의 심야 독대를 허락한 것이었죠.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경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경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은 그 오만한 짐승들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리기 위해 누군가의 구원이나 유행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예리한 칼날을 쥐고 절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어둠 속을 가르는 경진의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 빌런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심판의 종소리처럼 묵직하게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관절을 나선 경진은 홀로 어둠 속을 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쥐었던 노란 봉투는 이제 장관의 손에 넘어갔어요. 남은 건 결전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육군 본부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신성한 징계위원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먹은 장성들의 추악한 승리 파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앙위원장석에는 이번 사태에 흑막인 백창기 소장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 한 구석에는 유학수 준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띤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편 덩그러니 놓인 피징계자석이었어요. 그곳에는 가슴에 달려 있어야 할 수사단장 배지를 빼앗긴 채 전투복만 단정하게 갖춰 입은 오경진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창기는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제왕이라도 된 양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군사안보지원사 소속 오경진 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창기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징계자 오경진은 명백한 물증도 없이 사적인 원한에 눈이 멀어 무고한 유학수 준장을 표적 수사하고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했어요. 백창기가 나무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의사봉이 3번 내리쳐지면 경진의 군복 위에 달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방청석의 유학수는 벅차오르는 기쁨의 어깨를 들썩이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그 굴욕적인 자리에서도 경진의 맑은 눈동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경진의 시선은 굳게 닫힌 회의장 문을 향해 있었어요. 군과 국가의 이름으로 피징계자 오경진의 파면을 선 백창기가 승리의 선언을 내뱉으며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양계형 철문이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려 젖혀졌어요. 백창기가 분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징계위원회 중에 누가 함부로 문을 여느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일순간 흉하게 꺾여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서 낄낄대던 유학수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어요. 열린 문 너머로 수십 명의 무장 헌병들이 살벌한 총구를 앞세우고 도열하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헌병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그 한가운데로 묵직하고 위압적인 군화 소리가 회의장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군복 어깨에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별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백창기를 비롯한 징계위원들이 사색이 되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덜덜 떨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국가와 군의 이름을 함부로 올려 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 장관의 사자 후에 회의실 창문이 찌릿하게 울렸어요. 장관은 곁을 따르던 전속 부관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부관은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백창기의 면상 앞으로 강하게 내던졌어요. 그 서류 봉투를 본 순간 백창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몇 시간 전 새벽 안개를 뚫고 오경진 소장이 홀로 장관의 관절을 찾아가 목숨을 걸고 전달했던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과 국방위원장과의 더러운 뒷거래가 이런 단위까지 낱낱이 기록된 마스터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야산에서 다 불태워버렸을 텐데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냐며 백창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장관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회의장 전체에 선포했습니다. 육군 소장 백창기 그리고 준장 유학수 귀관들이 국방위원장과 결탁해 군납 비리로 수백억을 빼돌린 완벽한 물증을 간밤에 오경진 소장이 직접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잠시 멈췄어요. 알량한 권력으로 안보지원사의 눈과 귀를 막으면 그 썩은 비리가 영원히 가려질 줄 알았더냐. 장관의 일갈에 방청석의 유학수 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위원장석의 백창기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완전한 전세 역전이었습니다. 장관은 굳어있는 무리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회의장 한가운데 죄인처럼 앉아있는 오경진 소장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경진을 향해 국군의 수장이 직접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오경진 소장,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거대한 악당들과 싸우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장관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어요.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해 자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장관은 마이크를 쥐고 온 회의장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오경진 소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모든 징계 절차를 전면 무효화한다. 회의장이 숨죽였어요. 아울러 군사안보지원사 수사단장 오경진 소장에게 이 방안에 있는 반역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수사할 모든 정권을 위임한다. 그 장엄한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오경진 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부당한 족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호랑이의 목에 다시 날카로운 발톱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경진은 자신을 파면하려 했던 백창기와 유학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투스타 오경진의 서늘한 눈동자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대한민국 군대를 병들게 한 썩은 암덩어리들을 향한 정의의 집행이 마침내 그 웅장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군사안보지원사 수사단장 오경진 소장에게 이 방안에 있는 반역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수사할 모든 정권을 위임한다. 국방부 장관의 엄중한 선포가 대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군화를 울리며 회의실 중앙으로 도열했어요. 서늘한 쇳소리와 함께 헌병들의 허리춤에서 은빛 수갑이 뽑혀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진의 파면을 선고하려 의사봉을 쥐고 있던 백창기 소장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어요. 방청석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던 유학수 준장과 백창기의 요청으로 참관인 자격을 달고 VIP석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국방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오경진 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부관에게서 넘겨받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어요. 덜덜 떠는 백창기와 유학수, 부패 장성들의 면상을 향해 그 서류들을 사정없이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회의실 허공을 날아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 종이들은 야산에서 불타버린 줄만 알았던 그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방산비리, 대금을 세탁하고 나눠 가진 완벽한 뇌물 장부의 사본들이었습니다. 똑똑히 봐라. 경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너희들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추악한 영수증이다. 분노로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섭고 날카롭게 썩은 장성들의 심장을 후벼 팠어요.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야 할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고작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먹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였다. 경진의 눈빛이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알량한 권력을 무기 삼아 진실을 덮고 죄 없는 내 딸의 명예까지 짓밟아. 경진의 서늘한 앙광이 방청석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려던 유학수 준장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유학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헌병들의 서슬 퍼런 모습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의 입에서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변명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유학수는 바닥을 기어 백창기 소장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백창기 소장이 시킨 거라고, 자신은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장부를 불태우라고 지시한 것도 저분이라며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던 자의 역겨운 배신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백창기의 목핏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이었어요. 눈이 뒤집힌 백창기가 유학수의 멱살을 틀어주며 달려들었습니다. 룸살롱의 업자들 데리고 와서 내 주머니에 금품 쑤셔 넣은 게 누군데? 사돈한테 파혼당하고 앙심 품어서 징계해달라고 싹싹 빈 게 누구냐? 백 소장님이 혼자 다 하신 겁니다. 죽어버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대한민국 육군의 투스타와 원스타가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이 지켜보는 대회의실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질을 해대는 전대미문이 수라장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이 시장바닥의 깡통보다 못하게 짓밟히는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몰락이었어요. 그 난장판 속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회의실 문을 빠져나가려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죠. 경진이 차갑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십니까, 위원장님? 파티의 주빈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위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권위적인 표정을 억지로 꾸며냈습니다. 자신은 저 바닥에서 뒹구는 인간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어요. 징계위원회 참관 차왔다가 불미스러운 꼴을 본 것뿐이니 당장 길을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꼬리를 자르려는 정치인의 발뺌이었어요. 경진은 실소를 터뜨리며 그의 발밑에 떨어진 장부 사본 하나를 구두굽으로 툭 쳤습니다. 일면식이 없으십니까? 경진이 차갑게 되물었어요. 위원장님의 차명 계좌인 청도 실업으로 매달 5천만 원씩 꽂힌 뇌물은 유령이 보낸 겁니까? 어젯밤 펜트하우스에서 저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힌 건 위원장님의 도플갱어라도 됩니까?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진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경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난 국회의원 배지가 군부대 안에서는 방패가 될지 몰라도 밖에서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지금 위병소 정문 밖에 뇌물수수 혐의로 위원장님을 모시러 온 특수수사본부 검찰들이 대기 중입니다.
군용 수갑 대신 검찰청 은팔찌 차고 조사나 성실히 받으십시오. 경진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끌어내. 헌병들이 국방위원장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회의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위원장은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내가 국방위원장이라며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피 터지게 싸우는 백창기와 유학수, 수갑을 찬 채 발악하는 국방위원장, 탐욕으로 뭉쳤던 권력 카르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며 서로를 물어뜯는 그 추악하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경진은 한치의 동요도 없는 서늘한 눈으로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고 완벽한 참교육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회의장에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길고 차가운 복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깨에 힘을 주고 온갖 권세를 누리던 자들의 처참한 말로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은빛 수갑을 찬 채 헌병들에게 팔을 결박당한 유학수 준장이었습니다. 계급장이 반쯤 뜯겨나간 구겨진 군복 차림으로 복도 바닥에 무릎이 끌리는 것도 모른 채 오열하며 발악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피투성이가 된 백창기 소장과 얼굴을 가리며 숨기 바쁜 국방위원장이 줄줄이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썩어빠진 무리들의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퇴장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황급히 육군 본부로 달려온 한 청년 장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도 끝에 멈춰 섰어요. 단정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 어깨에 달린 3개의 다이아몬드 계급장, 유학수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유진의 전 약혼자였던 유민재 대위였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믿을 수 없는 참담한 광경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수갑을 차고 질질 끌려가는 아버지를 두 눈으로 마주한 아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유학수는 핏발선 눈으로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오경진 소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랑 결혼할 사이였으니 제발 아비 좀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보라며 악을 썼어요. 자신의 추악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아들의 과거 인연마저 이용해 살아남으려는 아버지의 끔찍하고 이기적인 밑바닥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모습에 민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헌병들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피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참담함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애써 들어 올렸어요. 민재의 붉어진 시선이 향한 곳은 헌병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서늘하고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던 오경진 소장이었습니다. 민재는 무거운 군화를 끌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경진의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니, 오경진 소장님. 목이 메어 갈라진 민재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슬프게 울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은 끔찍한 죄악들을 감히 제가 무슨 염치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숨을 삼켰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께 드렸던 모욕, 그리고 며칠 전 유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비열하고 천박한 유언비어들까지 모두 저희 집안이 제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민재의 턱끝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원망하기 이전에 그 부당한 권력 아래서 남몰래 고통을 삼켰을 유진과 경진의 상처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 바닥을 뒹굴며 남탓만 해대던 부패한 장성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짜 사내의 묵직한 참회였어요. 더러운 돈으로 군을 썩게 만든 그 부패의 그늘 아래서 저는 남부럽지 않게 장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한들 제게는 이 신성한 군복을 입고 부하들을 지휘할 명예도 자격도 없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손길로 자신의 전투복 어깨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찍찍이로 단단하게 붙어있던 대위 계급장이 뜯겨 나왔어요. 그 거친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스스로 명예로운 전역을 택하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군복을 벗겠다는 뼈아픈 결단이었어요. 계급장을 떼어낸 민재는 미리 작성해 품에 안고 있던 전역 지원서 위에 그것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진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이마를 바닥에 대었어요. 부디 죗값을 엄히 물어주십시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정말 평생을 바쳐 사죄해도 모자랄 만큼 미안했다고 못난 놈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 전해주십시오. 부패한 무리들이 뿜어내던 악취가 사라진 자리에 한 청년의 숭고하고도 아픈 책임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경진은 바닥에 엎드린 민재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부터 숱한 사선을 넘나든 투스타 오경진의 눈에는 스스로 계급장을 떼어내는 한 군인의 결정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서늘했던 눈빛이 어느새 깊고 묵직한 존중의 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비는 욕망에 눈이 멀어 짐승이 되었지만 그 밑에서 자란 아들만큼은 사람의 길을 택했습니다. 경진은 말없이 꿇어앉은 민재의 어깨를 크고 투박한 손으로 한번 지그시 쥐어주었어요. 원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인간을 향한 투스타 장군의 씁쓸하고도 따뜻한 위로였어요. 악당들의 처절한 몰락과 대비되는 한 청년의 묵직하고도 슬픈 결단이었습니다. 폭풍 같던 참교육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그 짙은 여운이 모질었던 겨울이 끝나고 다가올 따뜻한 봄날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 매섭고도 잔혹했던 권력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국가를 좀먹던 부패한 장성들과 정치인은 차가운 철창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다시 본연의 맑고 단단한 기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얼어붙었던 세상에도 다시금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도심의 한적한 호수공원 산책로. 따스한 햇살 아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 하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를 달고 위풍당당하게 걷던 장군의 아들 유민재 대위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에는 그 어떤 계급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듯 스스로 군복을 벗었던 그는 지난 3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땀 흘려 일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단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과거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억눌려 있던 시절보다 그의 표정은 훨씬 더 가벼워 보였어요. 두 어깨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벤치 근처를 지나던 민재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산책로 맞은편에서 한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3년 전 비열한 유언비어와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홀로 눈물을 삼키며 인내했던 여인.
강유진이었습니다.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의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누군가가 억지로 꾸며낸 우연도 드라마틱한 방해물도 없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 속의 만남이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여나 자신이 다가가는 것이 그녀에게 다시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건 아닐까? 민재는 차마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민재를 바라보던 유진의 얼굴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의 죄악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험난한 세상에 맨몸으로 부딪혀 온 그 상처투성이 청년의 진심을 유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도망치거나 원망하는 대신 먼저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 민재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재 씨. 그 다정하고 평온한 목소리에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민재의 가슴 속 응어리가 봄눈 녹듯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렸어요. 민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유진은 말없이 손을 뻗어 거칠어진 민재의 소매깃을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담긴 그 따뜻한 손길에 민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마주 웃어 보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오만한 장군의 아들도 상처받은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만을 마주한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부신 벚꽃잎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 아름다운 재회의 풍경을 산책로 모퉁이의 큰 벚나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평상복 차림에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이었어요. 군복을 입었을 때는 부패한 무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무자비한 투스타 수사단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의 행복을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평범하고 다정한 어머니 오경진이었습니다. 경진은 먼 발치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딸 유진과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한 민재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아비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청년의 진심이 결국 딸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어주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진의 입가에 그 어떤 승리의 순간보다도 깊고 온화한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닿을 인연이었나 보네. 고생했다. 두 사람 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딸과 민재. 그들을 향해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는 오경진의 따뜻한 뒷모습 위로 찬란한 봄 햇살이 가득 비쳤습니다.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딸을 키우며 끝까지 정의로웠던 주인공. 하지만 그녀도 결국 어머니로서 딸의 행복을 축복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오경진 소장의 이야기를 더욱 응원하고 싶네요.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